안녕하세요. 식민지시기 노동현실과 카프문학이라는 강의를 맡은 이종호입니다. 오늘날 노동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 노동시간, 최저임금의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노동이라는 행위는 한 개인의 삶에서도 비중이 높지만 인류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에 관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임금노동으로 변모한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한국 근대문학에서 노동 및 노동자의 형상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카프문학의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송영의 용광로, 한세라의 과도기, 그리고 이북명의 질소비료공장 세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기 노동현실과 카프문학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한국의 근대문학에 나타난 노동과 노동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라는 시공간은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라는 통치 시스템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떠받치면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없는 자본주의, 노동자 없는 국민국가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 노동자는 대체로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접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노동 개념과 노동자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개항 이후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장을 통해 외국 상품이 유입되고 조선의 광물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즉 부도를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부두와 광산을 중심으로 비로소 임금 노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 등과 같은 집단적인 움직임이 생겨났고 당시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노동이란 개념이 생겨난 시기도 이 무렵입니다. 물론 과거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동 개념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노동은 수고로이 움직이다 혹은 일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경유하여 근대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즉 레이버와 워커에 해당하는 번역으로서의 노동 개념이 수용됩니다. 두 개의 노동이 서로 경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서서히 근대적인 노동 개념이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차원에서 그리고 언어의 차원에서도 임금 노동의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문헌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1895년에 편찬된 관찬교과서, 즉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수학 독본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교과서들, 신문, 잡지 등에서 노동 및 노동자 관련 표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의 형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인직의 혈애누에서는 처음으로 근대적인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다만 그 노동자는 조선인 노동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혈애누의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 곤란하던 차에 청인 노동자 한 패가 지나거늘 서생이 쫓아가서 필담을 청하니 그 노동자 중에는 한문자 아는 사람이 없는지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그 손을 다시 들어 회회 내젓는 모양이 무식하여 글자를 못 알아본다 하는 눈치다. 자, 이 대목은 주인공 옥년이 미국 유학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만난 청인 노동자, 즉 중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국인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였던 셈이죠. 여기서 이 노동자는 계몽되지 못한 야만적 존재로 그려지고 이야기에서는 배경에 머물고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는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국 근대문학에서 최초로 등장한 근대적 노동자 형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신소설에서는 조선인 노동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세 편의 신소설이 그러한 작품입니다. 육정수의 속내금, 이해조의 월화가임, 이해조의 소학령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육정수의 속내금은 하와이에서의 노동, 이해조의 월화가임은 멕시코에서의 노동, 소학령은 러시아 노령 지역에서의 노동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모두 이주노동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노동은 하지만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계급으로 남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소설들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노동에 대한 상찬이 두드러지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인구 혹은 야만적인 대상 그리고 불온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광수의 무정에서 나타난 노동자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앞서 살펴본 신소설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이영식은 유서를 남기고 떠난 영체를 찾기 위해 경성과 평양 간 왕복 기차 안에서 노동자를 발견하고 그의 시선을 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식은 서운한 듯이 머리를 창으로 끌어들였다. 차실에 같이 탄 사람들은 다 같이 깊이 잠이 들었다. 바로 자기의 맞은편에 누운 어떤 노동자 같은 소년이 추운 듯이 허리를 구부린다. 형식은 얼른 차창을 닫고 자기가 깔고 앉았던 담요로 그 소년을 덮어주었다. 이 소년은 아마 어느 금강으로 가는지 흙 묻은 무명고의를 입고 수건을 말아서 머리를 동였다. 머리는 언제 빗었는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뭉쳐 있고 기밑과 목에는 오래 묵은 때가 껴있다. 역시 조그마한 흙물 묻은 보퉁이로 베개를 삼았는데 그 보퉁이를 묶은 종이로 꼰 노건이 걸상 밑으로 늘어졌다. 형식은 그 노건을 집어 보퉁이 밑에 끼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개항 이후 부두와 광산에서 노동자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광수가 이영식의 시선을 빌어 발견한 노동자는 마치 그 광산으로 일을 하러 가는 소년 노동자의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몽적 지식인 이영식과 소년 노동자 사이에는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간극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영식의 시선에는 인간적인 차원과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온종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노동자는 그 자체로 긍정되지는 않고 민족을 위해서 계몽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3대 등으로 유명한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일본어로 건너가 노동자가 되는 조선인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하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관불 연락선에서 일본으로 팔려가는 식민지 조선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쌍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이인하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브로커에 속아서 일본 공장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팔려가다시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고 소장농의 권리가 약화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세전에서도 직접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조선의 농민은 고향을 떠나 북쪽으로는 남만주, 간도 등지로 이주하거나 남쪽으로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염상섭이 만세전을 쓸 무렵에는 일본 니가타현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공분이 폭발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염상섭은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사이에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구축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식민지 조선 노동자가 수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세전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소설에서부터 염상섭의 만세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에 대한 형상과 양상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대체로 한반도 외부를 향하는 이주노동이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노동자는 작품의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무식하고 불온한 동시에 불쌍한 존재로 대상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1920년대 중반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카프가 결성되면서 크게 변모합니다. 1925년 8월경 염군사와 파스큘라라는 두 문학단체가 통합하여 카프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1926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우리는 단결로서 여명기에 있는 무산계급 문화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그 강령을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 무산계급 문화란 노동자 계급의 문화 혹은 농민계급의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주의, 막스주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니얼리즘에 입각한 방법론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문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카프의 활동에서 많은 노동소설들이 창작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를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프의 노동소설의 창작은 계급문학의 방향성이 변화함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 형상화 방법의 차이는 시기적으로 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현실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과정과 일상생활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지 포착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작품화하기보다는 계급투쟁이란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동자를 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전위, 즉 각성된 노동자의 시선으로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비타협적 계급투쟁을 전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방향으로 소설을 형상화했었습니다. 마지막은 193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어 일제가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며 파시즘화를 추구한 시기인데요. 이때는 전반적인 노동운동이 퇴조하고 전망이 상실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카프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 10여 년 동안 노동소설을 창작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100여 편에 가까운 소설들을 창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모두 여기서 언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세 작품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기 노동현실과 카프 문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작품인 송영의 용광로라는 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송영의 경우는 1903년 5월 서울 서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배재 고등보통학교를 입학했으나 1919년에 중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해 사회주의 예술단체 염군사에서 소설과 희곡을 발표했었고 이후 카프의 맹원으로 가담하여 극작가와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34년 카프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검거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검거가 돼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는 월북해서 북에서 문학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다가 1977년에 사망했습니다. 송영은 일본 도쿄에서 노동자로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 및 노동자를 형상화하는 작품을 여러 편 창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카프의 노동소설은 송영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벽이라는 잡지의 현상 공모에 늘어가는 무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용광로라는 작품을 1926년 6월 개벽이라는 잡지에 발표합니다. 용광로라는 작품은
일본 도쿄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 김상덕을 중심으로 한 소설입니다. 김상덕은 25살 청년 지식인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자로 생활하는 인물입니다. 마치 작가 송영 자신의 모습을 작중 주인공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마무라 기미코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이마무라 기미코는 제철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일본인 하녀로 주인공 김상덕과 이성적 감정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리고 소설 중간에 제철 공장에서 노동하는 조선에서 건너온 사원 아이들, 즉 소년 노동자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주인은 김상덕에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배달하는 노동을 지시하기도 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과 휴일을 축소하는 시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평소 조용하게 생활하던 김상덕은 공장 주인의 횡포에 맞서 계급적 각성을 하고 저항하고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그 횡포를 막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김상덕의 선동에 노동자 군중은 크게 호응을 하기도 했지만 공장 주인의 협박에 소극적 태도로 돌아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장 주인에 대한 저항은 김상덕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게 되고 말지요. 이 과정에서 이마무라 기미코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김상덕은 경관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만세전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으로 팔려가다시피 하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의 용광로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일본의 공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실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이주 노동자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선에서 갓 건너온 고소, 즉 사원 아이이다. 건너왔다느니 보다 새로 사온 것들이다. 저들은 마음 좋지 못한 조선인 직공가 또는 공장 주인의 관계에 빠져서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나이에 저희들의 고향을 버리고 온 것이다. 일본에만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옷 주고 밥 주고 일 가르쳐주고 공부시켜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꾼을 속여서 나무나 하고 아이 보아주고 하던 모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3년이니 4년이니 하여 가지고 여비니 어복비니 해서 5, 60원씩 주어서 데려오는 것이다. 오기만 하면 물론 가지 못한다. 마치 창기 모양으로 여기 올 때까지의 비용은 주인에게 빚을 진 셈이니까 일거일동은 주인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정과 풍속이 다른 이곳에서 평생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어린 몸뚱이를 온통 대자본가의 자본확충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사이에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부당한 조건에 팔려오다시피 하여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예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민족적 차별은 상당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차별은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여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통치 방법이기도 했었지요. 송영은 이러한 민족적 차별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또한 조선과 일본의 양국 노동자가 민족적 차별을 넘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계급적 공통성 혹은 공통적 기반을 발견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대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다름질하는 자, 꼬부린 자, 섰기만 하는 자, 앉았기만 하는 자, 그들은 사나이 아녀자 간의 구별을 하여간에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누르면 들어가고 빼내면 나오는 순전한 기계가 되어 있다. 모두 다 노래다. 한숨이다. 웃음이다. 부르짖음이다. 역시 전기에 돌아가는 기계 소리와 같은 아무런 자유와 또는 감정이 없는 기계의 노래이다. 공장, 사람, 기계의 회전소, 임원노예의 대감방. 여기서 임원노예라는 것은 임금노예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장은
인간의 개성과 특이성을 모두 지워내고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곳이며 궁극적으로 임금노예를 양산하는 감옥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민족적 차이를 넘어 같은 노동자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민족적 분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김상덕과 이마무라 기미코의 사랑은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와 제국 일본의 노동자 사이에 연대 가능성을 운유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송영은 용광로에서 식민지와 제국을 오가는 이주 노동자를 형상화하면서 여러 차이를 넘어 함께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문학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설아라는 작가의 과도기라는 소설입니다. 작가 한설아는 1900년 함경도 함흥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한병도입니다. 1919년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 일본 니혼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이후 카프에 가입하여 소설가,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4년 카프 2차 사건으로 검거되어 투옥되고 출감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장편소설 황혼 등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남아 문학예술 관련 요직을 두루 역임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숙청되었다가 197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식민지와 제국을 오가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지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했던 송영 역시 일본에서 노동자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문학활동을 전개하지요. 소설 과도기는 한반도의 북쪽 간도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선인의 가족은 살기 어려워서 고향을 등지고 북쪽 강도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간도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아서 4년 만에 다시 함경도 농어촌 마을 창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창선이가 목도한 고향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농어촌 마을이 우중충한 벽돌집 및 공장지대로 변모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그 마을은 주민들이 전통적인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해 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가 되고 나서 제국주의 일본 자본이 그곳에 진출하여 공업화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인건 고장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고향 마을 창리는 몰락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농어촌이 해체되고 근대적인 산업적 공장지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농업과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농민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창선이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한탄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과 창선은 노동자로 변모하여 공장에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한설아는 과도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과도기는 제국주의 자본과 산업화에 포섭되기 이전과 포섭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먼저 풍요롭고 조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노래와 이야기로 해가는 줄 모른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그물에 고드름같이 줄 달린 고기도 뜯는다. 이 고장은 대개 절반 동사로 절반은 고기잡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고기 잘 잡히는 해면 어린아이들도 하루 수삼십전 벌이를 한다. 겨울이 되면 해사 소식이 쫙 펴진다. 언어가 잡히고 명태배가 돌아오면 고기 풍년이 났다고 살판을 만났다고 남녀노소 없이 야단들이다. 안악들은 함지를 이고 남자들은 수레를 끌고 고기바지를 다닌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연의 리듬에 맞춰 농업과 어업을 번갈아 수행하는 조화로운 고향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일하고 그에 걸맞은 대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충만한 감정이 넘쳐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향은 4년 만에
고향에서 돌아온 창선이 목격하고 있듯이 제국주의 자본과 국가정책이 침투하면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아랫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든 이 고향이요. 이렇게 친한 이 바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다. 철도길이 고개를 갈라놓고 창리포구에 어선이 끊어졌다. 구수한 흙냄새 나는 마을이 없어지고 맵짠 쇠냄새 나는 공장과 벽돌집이 그만스럽게 배를 붙이고 있다. 소수레가 끊어지고 부수레, 즉 기차가 왱왱거린다. 그 농꾼은 산비탈 어색한 곳으로 밀려가고 노가다, 즉 노동자패가 쏟아닌다. 땅은 석탄 먼지에 꺼멓게 절고 배따라기 요란하던 포구는 파도 소리 홀로 쓸쓸하다. 그의 눈에는 땅도 바다도 한결같이 죽은 듯했다. 기계간 벽돌집 쇠사슬 떼굴뚝이 아무리 야단스러워도 그저 하잘것없는 까닭 모를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정든 고향 친한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자본과 식민정책이 침투하는 가운데 발생한 근대적 산업화, 공업화에 대한 묘사입니다.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가 안세라는 줄곧 비판적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파괴되어 버린 자연과 자연의 리듬에 맞춘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땅으로 변모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공간의 변화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소설 과도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선이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덮쳐왔다. 제 고장이라고 그리워하였고 제 친족이라고 찾아왔으나 생각하던 바와는 아주 천양지판이다. 조선 가면 아무 일이라도 해 먹으려 했으나 막상 와보니 아무 일이란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힘을 쓸래도 쓸 곳이 없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대대로 전해오던 손익은 일, 맛들인 일은 이리하여 얻어 만날 수 없고 눈이 멀게서 산송장이 될 것만 같았다. 여기서 창선이는 과거와 같이 농민이나 어민의 정체성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산송자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창선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민의 정체성을 버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요. 즉 창선이와 마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얼마 못 되어 이 고장 백성들은 상투를 자르고 공장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써주는 것이 아니다. 맨 힘차고 뼈 굵고 그설거설하고 나 젊은 우둥퉁하고 미혹스럽게 생긴 사람만 뽑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까불려난 늙고 약한 사람이 개똥밭 농사나 짓고 언어부스르기 고기잡이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없던 사람은 온 가장을 보따리에 꾸둥쳐지고 영원 장진으로 떠나갔다. 화전이나 해먹을까 하는 것이다. 창선은 요행이 공장 노동조라고 뽑혔다. 상투로 자르고 간발치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창선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면 제국주의의 포섭적 힘이 미치지 않는 공간으로 또다시 이주해 화전민이 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신체를 노동자의 신체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통해 공장의 리듬에 적응해가는 방식이 있겠지요. 주인공 창선이는 노동자가 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체는 전혀 다른 노동 과정을 위해 강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지요. 소설은 이와 같이 농민이었던 창선이가 노동자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한설의 소설 과도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농민이 어떻게 공장 노동자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노동자가 된 창선이는 이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작품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볼 작품은 이북명의 질소비료공장입니다. 작가 이북명은 1908년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으로 진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
흥남 공장에서 3년간 노동자가 되어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장 노동자 체험을 바탕으로 질소 비료 공장, 암모니아 탱크, 민보의 생활표 등의 소설을 창작하기도 하지요.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면서 문학예술 관련 요직을 역임하기도 했고 마지막까지 현역 작가로 활동하다가 1988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북명의 소설 질소비료공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비료공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둘러싼 검열 문제, 작가의 노동자 체험,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 흥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질소비료공장에 대한 검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이북명은 질소비료공장을 세 차례 발표합니다. 그림 맨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1932년 5월 조선일보에 발표했지만 2회 연재 후 검열로 인해 연재가 중단됩니다. 이북명은 1933년 7월 두 번째로 조선일보에 다시 연재를 시도했지만 검열로 인해 연재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소비료공장이라는 제목을 초진어로 바꾸어서 일본 문학 잡지인 분카코 효론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이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온전한 소설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질소비료공장은 이북명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판본입니다. 이렇듯 질소비료공장은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검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 출신 작가 이북명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북명은 흥남에 위치한 소설 질소비료 주식회사에서 3년간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자 생활에 기반을 둔 작품의 창작은 이북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 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무는 혹시 내가 이 공장에 쉽게 들어가서 사무원 노릇점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등 필답과 구답, 즉 구술시험을 치고 5대1의 비율로 겨우 뽑혀가지고 유한 직장의 현장 노동자로 되었습니다. H 질소비료공장의 형편은 내가 이미 소설이나 팸플릿에서 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였습니다. 하루 11시간 내지 12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그 삭전은 겨우 40전 내외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최저의 생활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와 모욕, 조선 사람에 대한 흑심한 차별 대우와 착취, 노동자의 권리란 쥐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노구치 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북명의 말에는 자신이 노동자와 동일한 상황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계급적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도 오늘날과 유사하게 필답 시험과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는 당대의 취업 절차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긴 노동시간과 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민족적 차별을 통한 노동자의 통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북명의 이 말을 통해서도 당시 질소비료공장의 노동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북명은 현실적 체험에 기반을 둔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설의 시작 부분에는 질소비료를 만드는 공정 중 하나인 유한 직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는 당대의 노동자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행동 변화나 지향이 매우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북명의 질소비료공장은 당대의 다른 노동소설들이 지닌 추상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북명의 말에서 흥남의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를 두고 노구치 왕국이다라고 지칭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징을 그가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구치 재벌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질소비료공장이 노구치 재벌과 흥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대목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근대적 공장을 건설한 노구치 재벌은 특히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그들에게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유한비료가 더 소중했다. 한 가마니의 비료라도 더 제조해서 동해 건너에 있는 본국으로 실어 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인간이 이윤의 획득에만 정신이 환장한 무리들인 것이다. 입속이 밝은 회사 측의 계산에 의하면 보통 일본인 노동자 1명을 불러오는 비용이면 조선인 10명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필요한 수의 일본인 노동자 외에는 전부 조선 사람으로 채우기로 하였던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의 흥남은 노구치 재벌이라고 불렸던 일본 질소 비료 주식회사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결합하는 가운데 개발되었습니다. 1927년 흥남에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라는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고 1929년부터는 질소비료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노구치 재벌은 개별적인 공장 수준을 넘어서 발전소, 학교, 병원, 경찰서 등을 함께 세우면서 흥남이라는 도시를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1937년 무렵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 흥남 공장의 전경을 담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잘 계획되어 건설된 도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한설아의 과도기에서 창선이와 같은 인물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과거 고향의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남이라는 도시는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와 자본이 결합하여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화해 나갔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흥남은 지배와 포섭 그리고 수탈과 착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흥남은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북명의 소설 질소비료 공장은 상반된 힘들의 역동적인 대립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생하고 구체적인 면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소비료 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소비료 공장의 주요 인물인 문길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공장 노동자가 되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길의 고향은 H평양의 북녘에 있었다. 허월파는 끝에서 끝까지 모두가 기름진 전답이었으나 그에게는 한 줌의 흙도 자기 것이라고는 없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그는 소작과 고용노동 속에서 잔뼈가 굵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손톱이 모지라지게 일을 해도 가난은 독사처럼 그의 몸을 칭칭 감고 놓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문길은 소작을 떼이게 되었다. 그는 쌓이고 쌓였던 분풀이로 지준의 낯가리에 몰래 불을 지르고 고향을 하직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문길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전통적인 소작농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그는 불을 지르는 것으로 지주에게 복수를 한 뒤 고향을 떠나 흥남으로 옵니다. 즉,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문길은 토지에서 분리된 농민이 어떻게 공장 노동자로 변모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소비료 공장에는 문길과 같은 인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가 이북명은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던 지식인 출신의 노동자도 작품에 등장시킵니다. 관련된 소설의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동윤이는 H고등보통학교 2학년에서 독서의 사건으로 퇴학당한 새파란 청년이다. 글을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 속에 나타난 동윤이의 이론은 어디서나 날이 섰다. 노동자들에 비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랐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들보다 무식한 데도 있었다. 아버지가 물산 객주업을 영위하는 중류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영구는 지검으로부터 이태 전에 있는 K군 농조 사건에 그리고 창호는 3년 전 T평화 야학교 사건에 각각 약간씩이나마 관계가 있었으나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알릴세라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자, 여기에 동윤, 영구, 창호는 확실히 문길과는 다른 유형의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인 출신으로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의 측면에서는 무지한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북명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인물군을 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함께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질소 비료 공장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악했던 노동 환경에 대해 보여주는 소설의 한 대목을 함께 살펴보시죠. 만일 일본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다소나마 유의하고 있다면 이미 악취는 훨씬 제거되었을 것이고 팔을 통째로 잘라먹는 기계에 안전장치를 하였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단 유한 직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유황 철광을 태워 유산을 제조하는 유산 직장에서는 배소로가 내뿜는 아항산 가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30분 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래도 노동자들은 가스에 중독되어 노 앞에서 철썩철썩 나가 쓰러지는 형편이었다.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엄청난 악취와 가스가 건강을 해치고 있었고 기계에 팔이 잘리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건강했던 문길이 이러한 노동으로 인해 폐병을 앓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당시 노동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길과 같은 공장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면에서 D로 표시된 이 대목은 문길이가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월급으로 한 달을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즉 이는 노동자라는 계급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질소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은 작업 과정과 일상생활 양쪽 모두에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문길과 같은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노동자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과 싸워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본이 이윤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포섭하는 일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북명의 질소 비료 공장은 당대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의 노동을 통제했던 여러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합리화를 통한 정리해고입니다. 당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불황이 지속되었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산업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질소비료 공장에서는 사람이 적게 필요한 최신식 설비로 바꿔나가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해 나갑니다. 이는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죠. 두 번째는 더 이상 노동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체 검사를 통해 정리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질소비료 공장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신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소설 속 문길 역시 신체 검사를 통해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공장은 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훼손에 대해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침묵회에 대해 끊임없이 파괴 공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반복해서 나오듯이 노동자들은 공장 측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며 단결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니는 친목회를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측에서는 그러한 친목회 창립준비위원을 해고시키는 일을 매우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장은 노동자들을 순치하고 포섭하기 위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겉면 성실하게 노동만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기에 성실하고도 겉면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독서물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의 불온성을 잠재우고 체제 내로 노동자를 포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흥남은 지배의 공간인 동시에 저항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북매의 소설 질소 비료 공장의 중요한 한 축은 식민지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북명은 이 소설에서 회사 측이 발광적이라면 노동자들 또한 결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집합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됩니다. 친목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감시 없이 몰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체육활동이었습니다. 체육활동의 진인 노동운동적 계기와 관련해서는 소설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 체육이었다. 이것은 감정의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맺는 데도 필요한 수단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체육 행사를 통해서 알뜰한 친구를 찾아내자는 것이다. 즉, 이 소설에서 체육 활동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노동자들의 감정을 통일시키고 여러 노동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했으며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로 의미화됩니다. 또한 낙서라는 장치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화면의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자 개개인은 직접적인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변소, 담벼락, 식당, 가두 등의 장소에서 낙서를 함으로써 회사 측의 임금 인상이나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동료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과 투쟁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질소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개한 방략은 친목회를 재조직화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을 이루며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관련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목수의 이야기가 나왔네만 우리 모두가 친목회를 다시 조직하는 목수가 돼야 하네. 듣자 하니 요새 노동자들 가운데는 친목회 사건 후 풀이 죽어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데 이런 태도는 되려 회사 측에 유리한 조건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이라네. 만약 한 사람이 제각기 제 일만 생각하는 날에는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딴 도리는 없어. 친목회 하나 없이 해코선풍을 만나보게 어떻게 되는가. 이 소설에서 노동자는 친목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요구 조건을 적은 삐라를 배포하기도 하고 메이데이 시위를 통해 희생당한 노동자를 추모하기도 하면서 자본과 국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 이북명은 질소비료 공장의 노동자와 공장밭 전이 활동가를 바탕으로 적색노조 운동의 흐름과 접속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더 큰 의의를 획득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즉 이북명은 일본 제국주의가 통치하고자 한 도시 흥남의 국제적인 차원의 해방적 흐름을 대치시키면서 대항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920, 30년대에 발표된 세 편의 노동소설 송영의 용광로, 한설애의 과도기, 이북명의 질소비료 공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편의 노동소설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이주노동이 지니는 의미, 농민이 공장 노동자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제국주의 자본 및 국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의 형상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작품은 3편뿐이었지만 카프가 창립되고 해산에 이르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카프 문학자를 비롯하여 다른 문학자에 의해서도 100여 편이 넘는 노동소설이 창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노동이라는 문제는 시대의 화두이기도 했으며 당대 문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 소설들 중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작품도 있었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해방적 기획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작품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창작되었던 노동소설은 노동 및 노동자를 재현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는 대항적 기획을 모색하면서 해방의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논의했던 이주노동, 본원적 축적, 노동 조건 및 환경, 노동자의 투쟁과 저항의 문제 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께 오늘날 노동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민지기 노동현실과 카프문학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